2013년 5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의 한 페리조트 근처에서 4명의 대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봄 산행을 즐기러 온 평범한 청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10년 전 폐업한 리조트 주변이었습니다. 72시간 후 발견된 것은 그들의 배낭과 텐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20년 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연한 발견이 7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박스에서는 디지털 단서와 한 대학생의 집념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강원도 평창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2013년 5월 5일 일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서울 소재 H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승윤 씨는 당시 23세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중학교 때 이미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국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해킹과 보안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윤리적 해킹을 공부하며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승윤 씨는 대학 산악동아리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컴퓨터만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산행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주는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박지훈 씨는 승윤 씨와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지훈 씨는 키가 180cm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성격은 침착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아 일정 관리와 장비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연 씨는 22세로 같은 대학 경영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승윤 씨와는 1년 전 동아리 MT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다연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동아리 행사 때마다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승윤 씨의 과묵한 성격과 대조적이어서 둘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최서영 씨는 22세로 미술대학 회화과 2학년이었습니다. 지훈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대학에 와서 다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항상 스케치북을 가져가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친구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5월 5일 일요일은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기온은 섭씨 20도 정도로 산행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4명은 오랜만에 주말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4명은 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평소보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트북과 각종 디지털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왜 산에 노트북을 가져가냐고 물었지만 승윤 씨는 습관이라며 웃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승윤 씨의 중고 SUV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차는 5년 전에 산 현대 투싼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아서 가격이 저렴했지만 엔진은 튼튼했습니다. 승윤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이 차를 샀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다연 씨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영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훈 씨는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영동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평창으로 들어섰습니다.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산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간간히 철쭉이 피어 있어 분홍빛을 더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대관령 근처의 한 등산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승윤 씨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산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경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승윤 씨는 천천히 운전하며 앞을 주시했습니다. 오전 11시경 갑자기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페리조트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로 한때는 화려했을 것 같은 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이 깨진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주차장은 갈라진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승윤 씨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서영 씨도 동의하며 으스스하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빨리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승윤 씨의 시선이 주차장 한쪽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페리조트에 왜 차량이 있을까요? 더욱이 차들은 최근에 닦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승윤 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년째 방치된 건물에 새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4명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은 끄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경 페리조트 정문이 열렸습니다. 남성 4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승합차로 향했습니다. 상자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였고 크기는 이사박스 정도였습니다. 4명의 남성이 각각 한 개씩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 자주 고개를 돌려 살폈습니다. 승합차 뒷문을 열고 상자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다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사업하는 건가? 승윤 씨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라면 이런 폐건물에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 전에 빨리 나가자. 서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무서워. 빨리 가자. 하지만 승윤 씨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더욱이 IT 전공자로서 디지털 흔적을 찾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승윤 씨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와이파이 스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주변의 무선 신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개의 와이파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신호 이름은 SERVER01이었습니다. 명백히 업무용 네트워크였습니다. 승윤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폐건물에서 강력한 서버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내부에 상당한 장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창고나 사무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이 걸려 있어서 접속할 수는 없었지만 신호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전문 장비로 더 자세히 스캔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경 남성들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승합차 문을 닫고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곧 4명 모두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2대의 차량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윤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량을 촬영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차는 12구 3456, 두 번째 차는 12구 3457이었습니다. 연번으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현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제 우리도 가자. 하지만 승윤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저 건물 안에 뭔가 있어. 한번 가볼까? 승윤 씨의 말에 친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야, 미쳤어? 저 사람들 다시 올 수도 있어. 위험해. 서영 씨도 말했습니다. 승윤아, 제발. 우리 그냥 가자. 무서워. 하지만 승윤 씨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5분만 보고 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다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혼자 보내면 불안해. 결국 4명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승윤 씨가 앞장섰고 지훈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다현 씨와 서영 씨는 중간에 섰습니다. 페리조트 건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문은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에 교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며 다른 입구를 찾았습니다. 건물 옆쪽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남성들이 나갈 때 완전히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승윤 씨가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4명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윤 씨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완전히 버려진 건물치고는 관리가 된 편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최근 사람이 다녀간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잠겨 있거나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한쪽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파란빛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 같았습니다. 승윤 씨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서버 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10대 이상의 고성능 서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깜박거리며 작동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른 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차트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여러 대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서버를 냉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무언가였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이라면 이런 폐건물에 몰래 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승윤 씨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명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복도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길을 잃어서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성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침입자 발견. 젊은 애들 넷. 1층 서버실 앞이야.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가 외쳤습니다. 뛰어! 4명은 동시에 복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남성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던 비상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승윤 씨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잠근 것이었습니다. 안 열려. 승윤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훈 씨가 힘으로 문을 밀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에서 남성들이 다가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4명의 대학생을 에워쌌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8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장현우라고 해. 너희가 여기서 본 것을 설명해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다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길 잃어서 들어왔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장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무 많이 봤어. 서버실까지 들여다봤잖아.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2층으로 데려가. 4명의 조직원이 대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저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훈련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예상외로 깨끗했습니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쳐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있었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4명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현 씨와 서영 씨는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열어줘요. 제발.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승윤 씨는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지만 철창은 튼튼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환기구는 너무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고 휴대폰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오후 1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4명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너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장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승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길을 잃어서 우연히 들어왔어요. 저희는 등산하러 온 대학생들이에요.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 근데 문제는 너희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야. 서버실을 봤잖아. 저희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다현 씨가 애원했습니다. 장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전직 경찰이야. 10년 동안 경찰 일을 했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너희가 본 것은 암호화폐 채굴 서버야. 불법은 아니지만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승윤 씨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사람들을 감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명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장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를 며칠 여기 있게 할 거야. 그동안 우리가 장비를 정리하고 이곳을 떠날 거고 그 후에 너희를 풀어줄게.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며칠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텐데. 서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희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문자 보낼 거야. 산행이 길어져서 이틀 정도 더 있겠다고. 장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했습니다. 장현우가 방을 나가고 다시 문이 잠겼습니다. 4명은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우리를 풀어줄 리 없어. 승윤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너무 많이 봤어. 우리 스스로 탈출해야 해. 승윤 씨는 자신의 배낭을 뒤졌습니다. 조직원들이 휴대폰은 가져갔지만 배낭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다행히 작은 노트북과 몇 가지 도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주변 네트워크를 스캔했습니다. 예상대로 건물 내부에 강력한 와이파이 신호가 있었습니다. 보안이 걸려 있었지만 승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WPA 키 크래킹, 딕셔너리 공격, 취약점 분석 등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오후 6시경 드디어 네트워크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보안이 강력했지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취약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들어가자 여러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노트북, CCTV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까지 모두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먼저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서버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일부 포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버 파일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수백 개의 폴더와 파일이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주요 폴더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암호화폐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람을 감금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기록이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등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 수익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승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해자 명단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 날짜, 처리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06년이었습니다. 강민수 23세, 이지연 22세 2006년 5월 3일 실종, 처리 완료. 처리 완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2008년, 2010년, 2012년에도 각각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2013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박준호 25세 협박 후 방면. 승윤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친구들도 이 명단에 올라갈 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폴더에는 차량 정보가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의 등록증과 관리 기록이었습니다. 그중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6년 실종 차량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그랜저 은색 2005년식 차량 번호 06과 452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주시의 한 창고였습니다. 승윤 씨는 즉시 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2006년 실종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오후 9시경 승윤 씨는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도어락도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각 방의 도어락에 고유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코드도 존재했습니다. 승윤 씨는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마스터 코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마스터 코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탈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조직원들이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CCTV도 24시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승윤 씨는 CCTV 시스템에도 접근했습니다. 녹화 기능을 루프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과거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 실시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새벽 2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승윤 씨는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지금 가야 해. 준비됐어. 먼저 CCTV를 30분 전 녹화 영상으로 루프 설정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보면 4명이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 도어락에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명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비상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로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4명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 씨가 실수로 계단 난간에 배낭을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건물에 울렸습니다. 조직원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는 4명을 발견하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야, 거기 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 씨가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체격이 좋았지만 조직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윤 씨와 다현 씨도 함께 달려들어 조직원을 제압했습니다. 서영 씨는 무전기를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4명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내부에서는 비상 레버로 열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레버를 당기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4명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산길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조직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3시경 더 이상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4명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4명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승윤 씨가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20% 남아 있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GPS는 신호가 약했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리조트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로는 동쪽으로 3km였습니다. 그곳까지 가면 차량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4명은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체력을 보존했습니다. 새벽 5시경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확보되었습니다. 산길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6시경 드디어 포장도로가 보였습니다. 국도였습니다. 차량이 가끔 지나다녔습니다. 4명은 도로변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대가 그냥 지나쳤지만 한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4명의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윤 씨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납치당했다가 탈출했어요. 경찰서 좀 데려다 주세요. 운전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전 7시경 평창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4명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형사 2명이 배정되어 상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승윤 씨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서버에서 발견한 파일들, 피해자 명단, 차량 정보 등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오전 9시 특공대와 함께 페리조트 급습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30명과 특공대원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직원들은 이미 모두 도주한 후였습니다. 건물 안의 주요 장비들도 대부분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버 하드 드라이브 일부가 발견되었고 책상에 몇 장의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본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몇 군데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컸습니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페리조트에서 대학생 납치 사건, 조직범죄 소굴에서 극적 탈출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장현우와 조직원들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3년이 지나고 2014년, 2015년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승윤 씨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승윤 씨는 IT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험이 그를 더 뛰어난 보안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윤 씨는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2006년 실종 차량 정보를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그 차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에서였습니다. 2020년 3월 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승윤 씨는 이제 3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승윤 씨는 새 차를 구매하려고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량을 클릭하며 가격과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그때 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그랜저 은색 2005년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사진을 확대해서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영유가 4,521.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2006년 실종 사건과 관련된 차량이었습니다. 승윤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추적한 결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그는 2013년 페리조트 사건과 관련된 조직원 중 한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경찰은 판매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장현우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신분을 바꿔가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정밀 조사한 결과 2006년 실종된 대학생들의 DNA와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장현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명을 납치했고 그중 4명을 살해했습니다. 나머지는 협박과 매수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승윤 씨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현우는 무기징역, 조직원들은 각각 10년에서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미스토리박스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전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얼마나 큰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